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임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경제 영토를 향해 달려가는 2026년 새해 사단법인 K정책금융연구소 신년회 및 정책포럼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빈 소개는 오늘 특별히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재호 이사장님, 네, 내빈 소개. 지금 네. 조금 더 하자. 아, 그럴까요? 환영사 할 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빈 소개 및 축사는 특별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돼? 계속해라. 내 차례 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네네. 그러면 오늘 정책 포럼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늘 특별 강연은 특별히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특별 강연 주제는 기후 리더십으로 여는 신경제 영토 대국입니다. 아, 잠깐. 내가 할 말이 지금 없나? 말할 시간이 없어? 네, 특별 강연을 먼저 아니지. 내 말 좀 하고. 네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먼저 소장님께서 드리시려고 했는데 환영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를 이끌고 계신 정재호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매번 하는 포럼이지만 전년도 들었고 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말을 좀 하겠다 그런데 손발이 안 맞아 보이네. 말 안 듣고 가도 된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세요. 내가 쫓긴다. 가시라고. 내가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한 세 가지 꽃길로 썼는데 너무 길면은 한 가지만 하고 또 강연 듣고 뒤 시간에 또 하고 그렇게 합시다. 쓰는 말을 그대로 내가 읽어 드릴게. 핸드폰 있죠? 전부 다 핸드폰 꺼내 가지고 엉뚱한 질문이네. 오붓하다의 말뜻을 찾아보세요. 내가 옛날에 개업은행에 있을 때 내 밑에서 고생한 김영 부회장이 오붓하다의 뜻을 발표를 좀 하세요. 못 찾았나 아직? 달라. 핸드폰마다 다른 모이다. 내가 찾았던 것은 홀가분하고 한악하고 정갑다. 살림 따위가 뽕글지고 부실하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나는 우리가 하는 이 포럼을 굳이 앞에 말을 붙이는 게 멤버십 포럼이다.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포럼에는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멤버십이라고 붙였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오붓한 포럼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부터 먼저 하고 멤버십 포럼이라고 말하면은 어디 가면은 멤버십은 돈 많이 내고 그 사이에 뭐 사업관계가 있고 막 이런 것을 멤버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오붓한 포럼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문위원들과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을 한정해서 포럼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포럼의 그 앞에 이야기 전사는 이렇습니다. 2024년도 2월에 출범을 우리 연구소가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합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고 내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현업을 자기 하는 일을 주제로 하여 강의와 토론을 하고 그 뒤에서 저녁 식사 술 먹고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8차라는 게 통산 18차입니다. 18차 없네. 18번째 포럼인데 그때 당시는 뭐 처음 시작할 때 20명 정도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도 밥도 모든 것이 이제 기부 도네이션으로 처리되었고 2년이 지난 오늘을 보면은 그야말로 일시월장 괄목상례가 딱 어울리는 말이죠. 작년 연말에 우리 연구소가 주관해서 시상식을 했던 작년 연말에 거의 대부분 왔잖아요. 그때 현직 대통령이 연구소 행사 때 친전으로 축사를 보내는 것은 연구소 중에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하죠.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로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요담을 얘기할 때는 막 부르시고 막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을 할 때는 앞뒤가 맞게끔 인터넷을 조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 되더라고. 그리하여 지난번에 그 두 분은 송영길 선배하고 이광재 그 친구하고 한번 유명한 사람을 모시다가 강연도 들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내부에 앞에 이야기한 내부 구성원들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강의를 듣자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10만 독자라 그럽니까? 구독자라 그럽니까? 11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포럼에 쪽수는 뭐 50여 명밖에 안 되지만 110만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 강의하는 사람 아주 대단한 자료를 말해 주셨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부를 빙자하여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 그런 것이 우리 포럼의 주 목적입니다. 공부를 기대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붓하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되는 게 이번 포럼부터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첫 번째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화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큰 오붓한 포럼이 되도록 노력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말이 난 김에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말은 이렇게 해야죠. 혼신의 힘을 다한 나원주 부소장과 정진술 행정사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래 쓰고 이런 박수를 받는 이유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돈은 없습니다. 모든 게 도네이션이라. 돈이 없는데 뭐. 지금 한 5분 지났지? 내 발은 몇 분 지났나? 3분 정도 그러면 지났습니다. 계속 할게. 물 한 잔 먹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뉴스 토마토에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책금융 관련 5대 직언이라고 했는데 그 부제는 정책금융 범위 재정 및과 공공자본의 통합 체계 구축이라는 부제로 해가지고 2026년 연구소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특별기구는 내가 글 하나 쓰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 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급 이상,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정책금융기관장 전원에게 보냅니다. 장문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상위 모토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국가의 역할 재정입.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정책금융기관부터 정책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국가의 역할이 정책금융기관부터 제대로 하면은 바로 쓴다. 그런 그 시에서 내가 국가의 역할을 재정시켜야 된다는 것이 상위 목표로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위 그 과제로서 작년에는 6.8 기금을 대선 이슈로 띄어서 이재명 정부에 출범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중소벤처 스타트업을 살리기를 국정자 과제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국정자 과제 안에 우리 내용이 한 몇 국씩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버전업 하고 해가지고 6.8 기금 프로모션과 대선 선대위 때 벤처 스타트업 살리기 위원회를 같이 해준 박정, 유동수 어기구, 민병덕 의원 등과 금융위와 중소벤처부, 재경부, 기후부, 산자부, 국토부 등을 묶어서 제대로 된 토론과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연구소의 선한 영향력도 지금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당부터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올해도 내가 제목을 다뤘듯이 맞다. 그 문서 문건을 지금 누수 토마토의 동영상 팀에다가 내 글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해놨거든. 우리도 작년에도 6.8 기금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0명 봤더라고. 그게 힘이다. 그게 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한다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끝으로 강전 주제와 관련해서 초청한 분들과 여기 내 테이블에 와 계신 분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영택 변호사 빼고 오늘 강연의 주제와 관계돼서 할 말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포럼에 참석해준 황재훈 변호사가 몇 사람 데리고 왔고 나원주 부사장이 또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로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해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모임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누구세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예, 한영현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몇 사람 있으니까 다 같이 해가지고 오늘 강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우리 포럼에 온 사람들 해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와준 사람들 모두 환영하고 인사는 밥 먹을 때 시간 갖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2분 안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사단법인 됐으니까 이주유 기자, 우리 정책금융의 담당 팀장인데 기사를 써야 돼. 내가 한마디 해야 돼. 그래서 한 거야. 됐습니다. 네, 정재호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책금융의 구조적 개혁과 6.8 혁명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천해 오신 리더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뉴스토마토 정광섭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정광섭 부회장님께서는 언론과 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맥이 끊겨서 다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기후 리더십으로 여는 신경제 영토 대국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은 기후 리더십과 기후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시고요. 새로운 경제 영토의 개척자십니다.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베리워즈의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요. 처음 이제 환경 쪽 관련된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했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반도체 칩에 대한 환경성 분석을 계속 유럽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이제 생성해내는 반도체 칩의 제품 개수가 10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품 하나의 그 환경성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컨설팅이 대략 1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10만 개의 환경성 분석을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면 예, 그게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 제품 코드만 치면 바로 환경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 랩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창업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때마침 이제 EU에서 ROHS라고 해서 이제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이 뭐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한 이제 규제가 생겼는데 그 규제까지 삼성전자에서 같이 하는 김에 좀 해줘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06년까지는 그런 환경 쪽 일을 주로 하면서 2003년에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우리가 가입을 이제 본격적인 이 날인을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되냐면 철강, 석유화학, 발전 이런 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 공장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하면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는데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기후변화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여기를 안 넘기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사진이 좀 너무 재미나이가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과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빨리 넘기려고. 근데 제가 2001년부터 이 환경 쪽과 기후변화 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 컨설팅을 계속 해오면서 한계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5천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여서 영국에서 뭔가 제품이 생산되거나 영국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로 그 제품들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배후 단지들을 만들면 이 수출의 한계를 넘어서 경제 영토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5천만이 아닌 20억 명, 2억 명, 20억 명까지 확대된 그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벤처가 연간 118만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스케일업이 성공한 게 0.3%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0.07%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불구하고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스케일업이 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벤처붐이 1차 벤처붐, 2차 벤처붐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계에서 정설로 여기고 있는데, 1차 벤처붐 때는 2000까지 찍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나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버블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1차 벤처붐이 이제 실패를 한 사례가 됐고요. 2차 벤처붐은 1차 벤처붐에 대한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를 이제 하는 것들도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정책과 자금을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서 1차처럼 갑자기 팍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 정도까지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화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세계의 선진국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이 2차 벤처붐도 어느 정도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차 벤처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6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코스피 6천이 올라갔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랠리를 통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그걸 준비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이 준비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0.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포화가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계속 육성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만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이 부분을 진행해야지만이 우리가 0.3%를 1%대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6천 랠리가 8천, 9천, 만까지 갔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벤처 기업들이 커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가 앵커 형태로 이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어떤 취급을 지금 현재 최근에 받고 있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나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상당 부분들을 지금 인도로 좀 옮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경제 영토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완전한 그 경제 영토가 못 만들어졌냐라고 보면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의 서서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랑 삼성이랑 뭔가 공동의 서서가 돼서, 이 삼성은 우리 베트남 기업이랑 똑같아, 우리 프라이드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한국 기업이 와서 그냥 우리 좀 도와줬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의 서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에 만들어진 경제 영토는 이런 앵커형 경제 영토로만, 대기업이 끌고 가서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경제를 구축하는 걸로만 가면 이게 10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지만 20년, 30년, 40년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생태계형 경제 영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20년, 30년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20년, 30년의 이 경제 영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벤처나 이 스타트업들이 0.3%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것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6천, 7천, 8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6천 찍고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생태계형 경제 영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생태계형 경제 영토 중에 이 중소기업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수 중에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고용 중에 81.3%가 중소기업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100기업에서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만든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의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제 부가가치가 29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을 많이 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월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가 없고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내수만 가지고는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자기네 나라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신제국주의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AI가 발전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나 책들을 보면 AI 때문에 신제국주의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스웨덴이 이렇게 가서 스페인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AI가 만들어지면 점점점 AI를 따라오지 못하는 국가들은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들이 식민지화를 해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제 싸움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이 패권주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경제 협력합시다라고 하면 저희 좀 미국 눈치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 중국이랑 좀 투자를 받은 게 있어서 좀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자기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21일 날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을 승인을 받은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예,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까 안 끝날까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작년 12월 27일 날 끝났어요. 근데 12월 27일 날 끝난 거를 저는 1월 달쯤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라고 했을 때, 중국이 중재를 했나? 그래서 중국 쪽을 찾아봤어요. 그때 중국이 중재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캄보디아에도 무기를 팔았고요. 태국에도 무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태국에도 투자를 했고 캄보디아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너네들 싸우고 알아서 정리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거기서 태국이 중국이랑 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내려오는 이 철도가 태국의 항구로 이제 딱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1대1로가 태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이랑 라오스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한 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캄보디아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약간 도와준 것 때문에 12월 27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2월 27일 날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그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 또는 중동까지 가면 뭐 이란과 UAE가 또 갖고 있는 패권, 또 유럽이 갖고 있는 패권, 남미가 갖고 있는 패권, 예, 이런 패권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를 잘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협력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이슈는 인류 공동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협력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면 미국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중국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우리 협력합시다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공동의 목표거든요. 나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고 누구나 겪고 있는 홍수이고 누구나 겪고 있는 더운 날씨고 추운 날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나 혼자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리협정의 전신이거든요. 교토 정서 때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감축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협정이 맺어지면서 우리 전 세계가 감축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이슈로 우리 협력합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너무나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아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군들이 우리는 그거를 이제 경제 영토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왜 우리가 이게 특별한 건가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밑에 파란 선은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면 바로 내일부터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20년에서 30년 뒤에 온도가 좀 내려가기 시작해요. 지금 줄여야.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줄이면 30년 뒤에 내려가는 걸 경험하고 가실 분들도 있고 아니실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줄여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프를 그려본 게 이게 30년 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 온도와 그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된 피해 금액들을 그래프를 그려봤었어요. 그랬더니 슬롭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온실가스 대비 2018년도에 거의 1.7배 정도가 늘어요. 그러면 앞으로 2050년까지는 점점 더 많은 자연재해와 더 많은 팬데믹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후변화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이슈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할까요? 인간이 심리가 4가지의 자극에 해당되는 것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하버드대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그 페인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자극. 누가 저를 한 대 때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해요. 그런데 저기 지금 현재 제가 집이 광교인데요. 광교에서 누가 맞았다라고 하면 왜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맞았네. 그리고서 제가 무슨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광교에 있는 제 아들이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요. 근데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자극일까요? 전 지구적인 자극이에요. 저 혼자만 잘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극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자극은 자동차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는 거 이런 것들인데 기후변화는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죠. 서서히 지금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끓는 물에 이제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갑작스러운 자극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도덕적인가요? 기후변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제가 배출한 것 때문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반응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들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4가지의 자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거를 2010년대에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던 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저게 2007년에 나왔던 디젤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만들었던 포스터인데요. 저 포스터는 2007년도에 IPCC 4차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4차 보고서 안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만리장성 근처가 다 사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저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게 1년 뒤에 뭐가 밝혀지냐면 의도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냥 멋진 남성과 멋진 여성이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입는 사람은 기후변화가 돼도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그냥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북극곰이 죽어요. 예, 그래서 이런 포스터 되게 많이 봤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그 북극곰은 나랑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더 이 대응을 그냥 이 얼음이 그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광고들이 약간씩 바뀝니다. 요거는 기아의 EV6 광고인데요. 제가 이 광고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가족이 있습니다. 예, 여기 가족이 있는데 아이가 저기 멀리 보이는 풍력발전소를 보면서 엄마, 저 풍력발전소는 저거는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수준으로 맞게 지구를 식히는 바람개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차도 지구를 식히는 바람개비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V6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갖기 시작했어요. 예, 이 광고 때문에. 그래서 기후변화는 심각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김치찌개 집에 가서 아주머니가 와서 좀 더 끓여야 맛있어요 이러고 가시면 조금 더 끓이셔야 돼요 라고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한국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 아주 조금 기다리죠. 그리고 바로 열어서 야 먹자. 예. 왜냐면 좀 더 끓이나 똑같아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3분을 더 끓이시면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3분을 셉니다. 예. 한국 사람들. 그리고 보험도 상해보험은 지금 다쳐서 막 병원에서 내가 상해보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뭐가 나오냐면 노부부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 들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직접적인 자극이 아닌 페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미래를 보게 해줘야 돼요. 행복한 미래를, 멋있는 것을 보게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우리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들이 그냥 멋져 보여야 돼요. 예, 멋져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따라 했을 때 쉬워져야 돼요.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00년대 뉴욕 5번가 거리인데요. 마차가 전부 다이고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었어요. 이게 부활절 퍼레이드였는데 13년 뒤에 똑같은 거리에 마차가 한 대이고 전부 다 자동차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저 마차가 저 정도 다닐 정도면 저 거리는 똥밭이에요. 예. 그래서 1900년대 저 때는 그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마차에서 내릴 때 업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똥 밟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자동차로 바뀌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얘가 기름만 넣어주면 돼요.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게 13년 만에 이렇게 한 번에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게 사업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사업화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감축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 국제감축사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산업도 준비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게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막 강조를 해서 엄청나게 줄이라고 하면 이 산업계 입장에서 반발 심리만 커지고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분위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감축 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아직 보조수단이라는 말을 빼셨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정책의 보조수단이었어요. 국제감축 사업이.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인 게 안 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보조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조수단이었는데 이 국제감축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다음에 그 감축량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목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만큼 우리나라 산업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산업들한테 산업계한테 조금 더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러스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목표를 이런 걸로 달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경제 협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국제감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조수단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실가스 이 국제감축 사업을 일본은 2030년부터 1억 톤을 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EU는 2030년, 40년 돼서 2억에서 3억 톤 정도를 산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자기네가 금융 허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허브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1억 톤을 사야 되는데 이게 1억 톤이 한 번에 1억 톤을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사는 게 1억 톤인 거예요. 매년. 우리나라는 3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톤을 사야 되는 사람과 3천만 톤을 사야 되는 사람의 자금의 규모는 3배가 차이가 나요. 그럼 3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훨씬 더 일본이 유리해져요. EU가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 이제 녹록한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감축 사업을 그럼 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코코라고 하는 케냐에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저기가 1억 불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뭐 만드는 회사냐라고 하면 저 브루스타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바이오 에탄올로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브루스타 만드는 회사인데 1억 불 투자를 받았습니다. 기후테크라고 해서.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정도 투자는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기는 과거의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거예요. 과거의 개념은 뭐냐면 우린 언제든지 가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걸 내가 하고 갖고 와서 나는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 수익을 가지고 사업이 돌아가게끔 만들면 사업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유통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협약도 맺었어요. 그리고 연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처 확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월드뱅크 보증까지 받아냈어요. 이것까지 다 받아내면 사업성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됐었냐면 파리 협정이 되면서 케냐도 감축 목표가 있는 거예요. 케냐도 자기네들이 뭔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네는 그거만큼 감축을 더 해야 돼요. 그럼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케냐 입장에서는 이걸 승인 내주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승인 내주는 거를. 그렇게 승인을 딱 거부하고 나니까 밑빠진 독이 돼버렸어요. 그 하나 때문에. 거부권 하나 때문에.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억 불씩이나 투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기후변화, 지금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이 주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해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냥 감축한 걸 갖고 오는 개념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형의 이런 감축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계형 감축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이제 매년 3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사와야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도 자기네도 이 기후변화 감축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 오토바이가 휘발유 오토바이보다 비쌉니다. 똑같은 성능을 가졌을 때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가 아예 휘발유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휘발유 오토바이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제조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제조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재정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해서 얘기한 거는 보조금을 우리 탄소 배출권 판매한 것처럼 주겠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꼬셨죠. 예, 그래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사업 모델은 카본 크레딧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2024년도에 먼저 60억 가치를 팔았습니다. 예, 그 판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충전소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팔 때는 배터리를 빼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투자를 받아서 배터리 가격을 받았으니까 얘는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토바이를 판매를 할 때 배터리를 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 오토바이 대비 40% 정도가 싼 오토바이를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 오토바이랑 성능도 똑같고, 휘발유 오토바이는 내가 중고밖에 살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이걸 새 오토바이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빠르고 쉽게 충전할 수 있네? 그러면 나 이 오토바이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은 선판매를 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이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익원을 오토바이 판매하는 것으로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를 판매하는 수익과 충전 인프라 수익 그리고 탄소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생태계를 확장해서 저희가 이제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안에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수익들을 다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탄소 배출권이 없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이 탄소 배출권을 빼고도 나머지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생태계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충전소를 건설을 할 때 여기 충전소가 있으면 여기에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앙코르와트 앞에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놓고 앙코르와트를 오토바이로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상품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오토바이는 이 툭툭을 끌 정도로 힘이 셉니다라는 걸, 왜냐면 전기 오토바이가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힘이 없어서. 근데 저희 거는 이 정도로 끌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이거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기존의 휘발유 오토바이는 여기서 매연이 나와요. 그럼 그 매연을 누가 마십니까? 관광객이 다 마셔요. 이 운전기사는 하나도 안 마셔요. 근데 관광객이 다 마시던 걸 저희는 매연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제로 저희 오토바이가 이제 운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 복합 공간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에 음료도 마시고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이고요. 저렇게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고 바로 이제 다시 또 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인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랑 MOU를 맺고 정부 청사 앞에다가 충전소를 만들어 놨어요. 정부 청사 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담벼락을 중간에 잘라서 담벼락과 담벼락 잘라서 이제 안에서는 이제 AS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밖에서는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들도 와서 이제 교환을 하게끔 하고 일반인들도 와서 교환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캄보디아 국민들 볼 때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사업인가? 저 신뢰할 만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요.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QR 결제로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TM기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ATM기가 3개가 있었던 데인데 저기 ATM기를 하나를 빼고 저희 충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또 이게 장점이 있냐면 돈이 있는 곳에 저 폭발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네? 쟤네 거는 안 폭발하나 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 폭발하는 저희 전기 오토바이가 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이 또 타는 오토바이가 돼서 야, 배달 라이더들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타는데 쟤네 오토바이는 내구성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캄보디아에 조립을 할 수 있는 라인까지 아예 다 만들어서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나중에 환경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 조립 라인을 갖고 있고 이제 자동화 라인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연간 3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터리도 조립을 하고 그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저걸 파쇄해서 블랙 파우더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국으로 다시 갖고 와서 이제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데서 이제 그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체계까지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놨죠. 저희는 저희 전기 오토바이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니까 저희 걸 사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한 달에 쓰는 게 중고 오토바이 타시는데 배달 라이더한테요. 한 달에 250굽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500불을 벌어요, 한 달에. 얼마 시간 일을 하냐면 하루에 13시간을 일을 해요. 13시간 일을 해서 500불을 버는데 500불 중에 250불 정도를 휘발유 오토바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104불에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150불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라이더들은 저희 거를 계속 이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캄보디아는 이게 광고를 막 한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야 이거 타보니까 좋더라 이러고 하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개 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 시기에 그 판매가 좀 잘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약간 다단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개를 하면 7%를 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15명만 소개하면 자기는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나 500불 벌던 사람이, 250불 벌던 사람이 갑자기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고 나는 500불 버는 사람이 돼버렸네?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월급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서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접목이 돼야 되는 사업을 이제 생태계형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또 저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망하는 순간 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저희가 망하는 순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토바이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저희가 렌탈로 판매를 하는데 이 렌탈을 해서 돈이 회수되는 데까지 약 19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럼 19개월 동안 저희는 계속 투자를 받던가 아니면 누군가 돈을 계속 줘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금융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의 원부자재를 사서 조립을 완성을 딱 하는 순간 차대 번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 이자만큼 소비자한테 렌탈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자 하나도 이제 안 내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금융권한테 대출 이자를 갚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오토바이를 원부자재를 발주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그 턴만 딱 저희가 자금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금융상품을 첫 번째 금융상품으로 계속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저것만 갖고 또 힘드니까 여기에 캄보디아의 금융권이랑 할부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할부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오토바이는 도망가면 못 찾는 거예요. 휘발유 오토바이는. 그래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다가 사고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사금융에서 이 오토바이 할부를 해왔어요. 근데 그 이자가 몇 퍼센트냐면 37%입니다. 예, 37%예요. 그래서 800불짜리를 사면 이게 800불짜리를 산다고 해서 그냥 싼 게 아니라 37%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근데 저희는 이 금융권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들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야 되다 보니까 IoT가 전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GPS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충전은 집에서 못 합니다. 저희 충전소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거를 쓰려고 하면 저희 충전소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입장에서는 사고율이 제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고율이 제로이더라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백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대다 보니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을 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리퍼비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리퍼비시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금융권이 돈 못 내서 이제 갖고 온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바이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리퍼비시를 만들어서 다시 좀 더 저렴하게 다시 렌탈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저희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생태계형까지 사업을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저희 아까 보셨던 파플 스테이션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파플 하우스와 파플 컬처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문화 공연 공간,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카페에서 공연 같은 것들을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CM립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거기를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수들을 불러서 소규모 소공연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그 카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컬처까지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코코가 주었던 감축량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감축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양 국가가 모두가 다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저런 형태의 탄소 감축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해외에서 감축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런 모습이에요. 온실가스 감축량을 누군가한테 팔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 영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자생적으로도 탄소 배출권은 거기 안에 이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걸 해야지 기여 역할을 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이런 정부 네트워크와 금융 서비스와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이런 기여들을 만들어내서 여기 안에 탄소 배출권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걸 모듈화하고 이거를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 기존에 있었던 제조 생태계에다가 탄소 배출권을 얹고 컬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저희가 이걸 만들어내고 나니까 다양한 상품들 저희 카페 안에서 이제 그 유기농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화장품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그다음에 또 기후테크들이랑 또 연결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을 또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 생태계 위에 기후테크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모듈을 다른 나라까지 진출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의 이슈를 가지고 경제 영토를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경제 영토 전략으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를 만들면 중소기업들이 그 생태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만약에 제가 여러 개의 카페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제품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친환경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5천만 명만을 딱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막 고객들을 막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만 이제 콜라보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진출을 시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무한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의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20억 명의 전 세계인을 갖고 있는 경제 영토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통찰과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신 우리 김성우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 뭐 질의응답을 좀 받고 할까요? 아니면은
역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은 갖고요. 그러면 식사하시기 전에 또 저희가 이 의미 있는 뜻깊은 이 강연을 사진으로 좀 남겨놔야 돼서 잠깐 3분만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좀 하고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가장 매력적인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바로 식사 시작하겠습니다.